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신축을 못 사면 이제 구축이라도 살려고 하니까 구축이 올라가면서 갭이 좁아지고 그럼 이제 갭 투자할 시대가 또 오는 건가요? 빙고. 최근에 엄청 중요한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 중요한 소식이요? 네. 예전부터 선배님이 투자자라면 꼭 봐야 한다는 책이 저한테 너무너무 도움이 됐던 책이다 보니까 항상 떠들었는데 아파트값 오차파동. 바로 이 책이죠. 너무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중고 그런 시장에서도 막 50만 원 이렇게 거래되는 책인 거 알고 계셨어요? 좀 놀랬어요. 요즘에는 이 책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이 책을 최근에 복간 작업을 하셨다고.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출판사가 했는데 네. 참여를 해서 감수가를 좀 했죠. 네, 이 책과 관련된 거는 이제 출판사에서 자세한 공지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1970년대부터 2001년 초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당시 시장의 흐름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둔 책이에요. 약간 좀 역사책 같은 느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딱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 어떤 책보다 책장에서 가장 첫머리에 두는 책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네. 흐름을 모르면 투자 기술은 무용지물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을 통해서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해야 기술이 그 다음으로 중요해진다. 네. 이런 것들을 알게 해준 굉장히 고마운 책이었죠. 좀 중요한 내용만 먼저 스포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최명철 작가님께서 쓰셨던 7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내용은 거의 건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약간의 그 수정 보완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읽기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서 부동산 시장을 보셨잖아요. 네. 이 책을 기준으로 한다면 5차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5차 파동의 상승이 아마 2008년 정도에 끝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5차 8년 이후에 2009년부터 2021년 요때까지를 제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6차 파동의 흐름이 과거와 비교해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왔고 무엇이 비슷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피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하잖아요. 네. 그 대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전 만화가 생각이 나요. 일단 1차적으로. 네. 톰과 제리? 통화지. 네. 왜냐면 톰처럼 정부는 막 잡으러 오고 제리는 맨날 도망 다니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과정이 어떻게 되면 이 책의 그 핵심 내용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2009년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좀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009년이면은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다들 이번에 건설을 좀 잘 아는 대통령이 들어섰으니까 무언가 부동산 시장에 좋은 결과가 올 거야 라고 예상을 했고 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의외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어요. 네. 오히려 침체장으로 접어들었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바로 그 직전이 화랑장이었잖아요. 직전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2009년 상황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다. 그래서 과거의 흐름을 돌아본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똑같이는 맞출 수는 없겠지만 예측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책을 보면 시장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또 현실 투자에 적용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2009년하고 시장이 비슷하다. 네. 만약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2009년도 막 기사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야 될지 일단 어떤 방법이 지금 있을지. 현재 시장 상황을 본인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장 상황 정리. 2025년에 대통령 딱 들어서자마자 되게 강력하게 규제를 나왔잖아요. 네. 규제가 나왔고 시장은 조금 위축됐어요. 지금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시장을 보면서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과거에 이렇게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고 막 전세가가 폭등하려고 했던 때가 2009년에만 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2019년도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랑은 2019년이 아니고 2009년이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2019년 같은 경우는요. 이미 부동산 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분양시장이 되게 화랑을 겪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 분양시장이 화랑인가요? 아니죠.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 상황만 비슷한 것만 무조건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전 상황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직전 상황이 바로 정부 규제,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부장시장이 좀 침체됐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2019년과 2009년은 똑같이 전세가격 상승이나 전세가격 불안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직전 상황하고 좀 더 유사한 거는 직전에 그 당시 2009년 같은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되자마자 강남이 막 올랐어요. 2009년 초반에. 지금도 그렇죠? 예, 지금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 9월 달에, 2009년 9월 달에 DTI 규제라는 걸 규제하고 대출 규제였잖아요. 이번에도 대출 규제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장 유사한 거는 2019년이라기보다는 2009년일 가능성이 조금 더 확률상 높다. 이 책을 읽고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시장 상황을 먼저 정리하는 거다. 네. 그 다음은요? 정리를 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상황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 상황과 비슷한 시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근데 우리가 신석기, 구석기 시대 사람이 아니라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는 생각과 문화가 뭐가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09년 당시가 과거이긴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때 살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동일 인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했던 행동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번에도 다음번 우리들의 행동이나 시장의 모습들을 조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시장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직전 상황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해 보자. 그리고 유사점을 찾아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계속 꾸준히 확인해 보다 보면 네. 옛날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가네? 그럼 그때 이렇게 해서 과거에 이렇게 투자해서 돈을 벌었지? 또 자기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3단계 방법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역사가 이제 비슷하게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사실 똑같진 않은 게 네. 투자 환경이 이전하고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뭐 2009년만 해도 사실 유튜브 같은 거 없었고 네. 이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지금처럼 뜨거웠을까? 막 싶거든요. 그리고 막 정보 유통 속도도 지금은 막 정부 규제 나오면은 바로 한두 시간 후에 막 이렇게 신선배님 같은 전문가 분들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이 막 정보 엄청 공유해 주시잖아요. 이거 다 그렇죠. 분석해가지고 공유해 주시니까 이 시장 참여자들의 대응이 엄청 빨라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반응이나 이런 게 예전과 좀 다르니까 이게 시장 참여자는 똑같은데 앞으로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환경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입장에만 빠져서 과거 상황을 전혀 기억을 못하거나 또 모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를 유튜브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튜브 문화가 아주 엄청나게 확산됐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속도가 되게 빨라진 것도 맞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때가 되게 느린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그때 시절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시절은 무슨 시대의 도래였는지 아세요? 인터넷 시대의 활성화 시대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책으로 보거나 이렇게 원시적인 상황에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동호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시대에 비해서는 느린 시대라고 우리는 지금 폄하할 수 있지만 그때 입장에서는 매우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이 예전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저는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속도가 빨라지니까 시장 반응 속도도 달라지고 그러면은 역사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이 부동산에 관심을 돈을 벌기 위해서 관심 갖잖아요. 네. 이건 안 변했어요. 돈을 버는 과정에 우리들의 움직임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다는 거지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과 비교해서. 근데 움직이는 행동 패턴은 돈을 쫓는 건 다 똑같았다. 속도가 빨라진 만큼 그럼 이제 시장의 상황도 좀 빨라져서 예를 들면 뭐 침체당도 예전에는 막 5, 6년씩 갔는데 지금은 막 2, 3년밖에 안 가고 그럴 수도 있나요?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해요. 침체당도 짧아진 것 같죠? 침체장도 좀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는 인터넷으로 보고 동호회라든 이런 걸 가입해야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유튜브만 누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알고 싶지 않아도 막 알고리즘이 막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6개월 만에 알았다면 지금은 한 달 만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됐던 2000년대 초중반에 일어났던 시대에는 서울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이 상승한 다음에 지방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지방 상승장이 바로 연결돼서 안 왔거든요. 근데 몇 년 있다가 나타났어요? 네, 몇 년 정도 있다가 정부의 지방주택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좀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미 서울 수도권장은 침체했던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얼마 전의 모습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도권이 난리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지방도 난리가 났잖아요. 네. 이게 바로 속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 상황을 2009년과 비슷하다고 보셨는데 네.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다를까요? 제가 조금 요번 장에 좀 특이점을 하나가 보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네. 전세대출 문제예요. 전세대출이 왜요? 왜냐면 전세대출과 관련돼서 뭐 규제한다든지 DSR을 한다든지 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9년에도 전세가격 전월세 시장이 불안했고요. 네. 지금도 좀 불안해지는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요. 전월세 시장이 불안했다고 전세대출 네. 규제가 없었어요. 그러면요? 그때는 처음 겪는 시장이다 보니까 전세대출이 늘어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네. 전세대출이 늘어나고 쉽게 대출하니까 전세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갭이 훨씬 더 많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 갭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난 거거든요. 당시 그런 전세 대출을 해줄 때는 정부가 그런 걸 몰랐나요, 잘? 그렇죠. 그러니까 2009년도 당시에 정부도 당연히 전세 대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 몰랐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작용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네. 이번에 몇 년을 경험하다 보니까 정부도 이번에 안 거예요. 전세 대출이 문제구나. 전세 대출을 너무 쉽게 해주니까 네. 전세 사기 문제도 발생할 거고 맞아. 그 다음에 갭 투자자들도 늘어날 거고 네. 이래서 아마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전세대출 부분을 좀 규제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예전장하고 지금하고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전세대출의 규제 문제라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네. 그런 시장 분위기 같기도 해요. 똑같이 흐름은 비슷하게 가나요? 저는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급 부족은 똑같거든요. 그때도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올랐는데 그때는 대출을 잘 해주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빨랐죠. 근데 지금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추려고 지금 대출 규제하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는 시간 문제일 뿐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지금 시장 흐름은 2009년 시장 흐름과 비슷하고 그럼 그때 흐름상 지방 활성화를 정책을 펼칠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장 흐름을 이해했다. 근데 실제로 돈을 버는 거는 집을 사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집을 살려면 투자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뭐 분양권이나 청약이나 갭 투자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시장 흐름이 전략이면 이건 약간 전술 같은 느낌? 그럼 지금 이제 앞으로 지방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지방에서는 어떤 전술을 펼쳐야 될지 모든 지방을 다 말씀하실 수는 없으니까 광역시 지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방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지방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방 광역시 가시겠어요? 중소도시 가시겠어요? 광역시 가야죠. 왜 광역시를 갈까요? 거기가 먼저 오를 것 같으니까. 맞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네, 뭔지는 모르지만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왜 그러냐면 광역시가 더 좋으니까 네. 선호도가 높으니까 네. 생각해보면 중소도시보다 일자리도 많고 거기 지하철도 있는 데도 많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광역시를 먼저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방광역시를 먼저 보는데요. 아까 제가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지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아우성 치겠죠. 근데 집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요즘 지방 안 좋은데 누가 집 살려고 하겠어요?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말 그대로 서민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는 정부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자연스럽게 원래는 원칙 들어간다면 공급을 늘려야겠죠. 근데 지방 사나요? 안 사요. 안 사죠. 네. 지방 안 사니까 지방을 사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매매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파트값 오차파동에서 보게 되면은 네. 이런 현상들이 확실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알아야 되라고 어려워들 하시는데 그때 일어났던 현상들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책을 보게 되면 알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매매 시장을 활성화하게 돼요. 그러면 이왕이면 신축 사고 싶으세요? 구축 사고 싶으세요? 신축 살고 싶죠. 매매 시장을 활성화하게 되면 당연히 신축 아니면 구축인데 신축에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그럼 신축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청약, 혹은 분양권. 분양권이 되겠죠. 네. 그래서 청약 아니면 분양권이 활성화되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청약과 분양권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그렇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이 결과물을 만든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신축을 못 사면 이제 구축이라도 살려고 하니까 구축이 올라가면서 갭이 좁아지고 그럼 이제 갭 투자할 시대가 또 오는 건가요? 빙고. 오, 맞나요? 네.
지금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신축을 사고 싶은데 신축의 경쟁률이 100대1이 나왔다. 네. 나 가능성이 없어. 옆에라도? 이왕이면 그 옆에 있는 네. 또 다른 구축 아파트를 봤는데 이미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네? 그러면 일단은 사둘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네.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지금 말했던 것처럼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결국 매매 시장의 활성화라는 것들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 이 가능성이 만들어지면서 청약, 분양권, 그리고 구축 또는 갭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연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엄청난 깨달음. 그리고 저번에 저희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갭이 좁아지면 그땐 집을 사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너무 집 사기 좋은 때다. 네. 전세가율이 거의 70% 맞죠? 네. 외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집을 사면은 좋은 타이밍에 사는 거라 후회할 일은 없을 것이다. 네, 맞아요. 좋아요. 선배님 그거 아세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지금 이런 책 얘기 들으니까 제가 이 책을 읽게 되면은 약간 투자자 막내 직원? 이런 것처럼 미래를 보고 제가 좋은 걸 사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보면은 그 막내 아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분당 신도시가 개발할 걸 예상하고 네. 분당에 있는 땅을 사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져 가면 매매 시장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청약과 분양권 시장이 활성화되는 가능성이 높다. 분당에 있는 땅을 먼저 사는 거랑 같은 개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어디로 가야 될지 투자자 막내 직원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 그러니까 분양권 투자라든지 청약이라든지 이런 투자 기술도 중요한데 네. 시장의 흐름을 먼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네. 기술은 흐름을 알면 네. 그 중에 어느 것을 갖다가 골라서 쓸까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아파트값 오차파동 같은 책들이 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되게 중요한 필독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책은 어떻게 구매할 수 있어요, 선배님, 그럼? 아마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이제 출판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요번에 서점에 먼저 푸는 게 아니라 네. 출판사하고 네. 저희 카페에서 먼저 풀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고정 댓글을 달아 놓을 테니까 그쪽에 들어오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구매 책과 함께 또 특강도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굿즈를 하나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특강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굿즈와 어떤 특강인가요? 네, 이 책을 사면서 인형을 넣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일단은 1차 파동부터 이 책의 5차 파동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책으로 읽으시면 힘들어 하시는 걸 제가 느껴서 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타임 스케줄대로 연도별로 정리를 좀 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편하게 전지로 큰 그 타임 스케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이다. 너무 도움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특강까지 그렇죠. 들어가요? 그러니까 특강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워들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이때는 이런 현상이 만들어졌고 네. 이럴 때는 저런 현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특강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때 그 내용이 이번 장하고 똑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이번 장을 아까 제가 6차 파동이라고 했는데 네. 6차 파동의 타임 스케줄을 2013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타임 스케줄로 딱 정리를 했어요. 네. 요거는 특강 듣는 분들한테 제공을 또 해드릴 거니까 네. 공부하실 때 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광고스럽긴 하지만 네. 사실 시장의 흐름을 모르면서 투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눈 감고 길을 걸어가는 거랑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 책을 처음 쓴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감수를 다시 할 만큼 그 정도로 다시 관심이 높았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시행착오를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재테크 신선배. 선배님 이런 말 있잖아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무조건 집값 폭등한다. 그게 진짜예요?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 재테크 신선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